저는 오늘 제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72입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경찰서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사람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려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는 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참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참을성에도 끝이 있더군요. 이 이야기는 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은 고통도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무언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보다 제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 4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손을 뻗어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를 만집니다. 차갑습니다. 30년째 차갑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이 갑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오늘도 시작이네요. 강미분식, 남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강씨 성애, 제 이름 미자, 그리고 분식. 결혼 1년 차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가게 하나 차려보면 어때? 당신 요리 솜씨가 아까워. 그때만 해도 저는 요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게였습니다. 육수를 끓입니다. 다시마, 멸치, 무. 남편이 알려준 레시피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 레시피는 남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이 맘만 지키면 절대 굶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금비녀, 내 며느리한테 꼭 물려줘.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속으로 생각했다. 시어머니,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이 맛을 지키려고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파도 이 가게는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연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안 열 수가 없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침 6시 반, 첫 손님은 항상 김 사장님입니다. 제 나이보다 2살 많은 74. 부인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십니다. 사실 김 사장님은 제가 가게를 처음 열던 날부터 오신 분입니다. 40년 전 그날 첫 손님이었습니다. 떡볶이 한 줄과 참치김밥. 40년째 똑같은 주문입니다. 김밥에 단무지 좀 더 넣어주세요. 난 단무지 씹히는 게 좋아서. 이 주문도 40년째 똑같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김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의 의식 같은 거니까요.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김밥을 만듭니다. 단무지를 조금 더 넣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김밥을 말았을까요? 수십만 개는 되겠죠. 손을 보니 주름이 가득합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물집이 잡혔던 자리, 칼에 베었던 자리, 기름에 데었던 자리. 이 손에는 40년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손으로 아들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이고 대학 원서도 썼지. 여기요 사장님, 단무지 듬뿍 넣었어요. 김 사장님이 한 입 드시고는 늘 하시던 말을 또 하십니다. 사장님 있잖아요. 이 맛이 내 청춘이에요. 35년 전 처음 여기 와서 먹었을 때 이미 하늘 날아간 마누라가 말했어요. 여기 떡볶이 맛있다. 우리 자주 오자고. 그때 그 맛 그대로예요. 35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저도 왠지 코끝이 찡했습니다. 김 사장님도 35년째 변하지 않으세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주문. 그래야죠. 사장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도 변하면 안 되죠. 우리 마누라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누구의 청춘이 되어봤나? 남편 말고는. 김 사장님이 나가고 다른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7시 출근하는 회사원 박 과장님. 김밥 한 줄 포장. 15년째 단골입니다. 7시 반 시장 가는 길에 들르시는 이 할머니. 어묵 국물 한 잔. 20년째 단골입니다. 8시 학교 가는 아이들. 떡볶이와 순대. 부모님 세대부터 오던 집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입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저를 기다려주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가게가 없으면 나는 뭐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35, 대기업 과장. 제 자랑입니다. 제 전부입니다. 사실 아들은 요즘 잘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마저도 제가 먼저 연락하면 짧게 받고 끊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느냐고.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심장이 쿵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우리 준호도 결혼을? 그래. 언제? 어디서? 엄마가 갈게.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엄마, 우리가 갈게. 저녁 때 가게로. 괜찮지? 그럼 물론이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엄마, 너무 준비하지 마.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평소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평소처럼이라니. 며느리 될 사람한테 평소 모습을 보여도 되는 걸까? 전화를 끊고 가만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색바랜 메뉴판, 20년 된 김치냉장고, 갈라진 벽지,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며느리 될 사람이 실망하는 건 아닐까? 손님이 다 나가고 오후 2시 가게를 잠시 비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가게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환풍기도 닦고 창문도 닦고 바닥도 걸레질을 3번이나 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나가 있었는데 사다리를 가져와서 갈아 끼웠습니다. 72 먹은 할머니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프지 말자. 오늘만큼은. 식탁 위에 꽃도 한 송이 놓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조화를 샀습니다. 1,000원도 아까웠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72 먹은 늙은 여자. 흰머리가 반백입니다. 파마를 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미용실이라도 갈까? 아니야. 괜히 티나면 더 이상하지. 저녁 6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닫으시네요? 아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온대요. 아이고, 축하해요. 드디어 며느리 보시겠네요.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기쁜 일인데. 6시 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화려했습니다. 하얀 피부, 완벽한 화장,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제가 1년을 벌어도 그 가방 하나 값도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한지혜라고 소개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는데 손이 얼음장같이 차갑더군요. 그리고 부드러웠습니다.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차갑지? 손이. 그리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어서 와요, 지혜씨. 여기 앉아요. 뭐 먹을래요? 엄마가 다 해줄게요. 앉으라고 하며 뭘 먹을지 물었습니다. 지혜씨가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테이블, 의자, 벽, 천장, 주방, 마치 품질 검사하듯이. 그리고는 코를 찡긋했습니다. 아주 살짝.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냄새가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기름 냄새가 나나. 아무리 환기해도 배어있는 냄새인데. 어머님,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물만 주세요. 다이어트. 지혜씨는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떡볶이 한 개만. 엄마가 자신 있는 메뉴인데.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런 거.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거. 내 인생 40년이 이런 거.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 지혜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래. 이해해줘. 이해해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30분이 아니라 45분 동안 지혜 씨는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경영한다는 것, 직원이 50명이라는 것, 외국에서 유학했다는 것,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다는 것, 명품을 좋아한다는 것, 매달 명품을 하나씩은 산다는 것, 친구들도 다 잘 산다는 것, 그리고 준호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스펙이 딱 맞는다고 했습니다. 스펙? 사람을 스펙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준호 오빠는 대기업 다니잖아요. 연봉도 괜찮고 집안도 조용하고 딱 좋아요. 조용한 집안, 그건 제가 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결혼하면 이 가게는 정리하셔야죠? 저희 친구들이나 부모님도 오실 텐데 시어머니가 분식집 하신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속으로 생각했다. 창피하다는 거구나. 내가 내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기분 나쁘시잖아.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 전 솔직한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할 이야기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죠. 그들이 나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1,000원짜리 조화를 바라봤습니다. 시들지도 않는 가짜 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그때 친구 순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늘 이 시간에 오거든요. 영희야, 방금 나간 여자, 내 예비 며느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 여자 눈빛이 이상해. 뭔가 계산적이야. 순자의 말에 첫 만남인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사람 보는 눈 좀 있잖아. 그 여자 표정 봤어? 내 가게 둘러볼 때 마치 값을 매기는 것 같았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어. 순자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아니야, 내가 언제 헛소리했어? 기억나? 3년 전에 시장 최 사장 아들이 결혼한다고.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여자 수상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됐어? 속으로 생각했다. 맞아. 그 여자는 결혼 1년 만에 바람 피우고 달아났지. 하지만 준호는 잘 볼 거야. 우리 아들 똑똑하잖아. 영희야, 사랑에 빠진 남자가 제일 멍청해. 특히 오래 혼자 살다가 예쁜 여자 만나면 눈이 멀어. 순자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가 둘러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가 들고 온 가방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실 저는 인터넷을 잘 못합니다. 아들이 3년 전에 스마트폰을 사줬지만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딸이 알려준 대로 검색창에 에르메스 버킨백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가격이 떴습니다. 최소 2천만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2천만 원이 맞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2천만 원. 내가 1년을 꼬박 벌어야 가방 하나.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벌어도 200일. 쉬는 날 없이 일해도 7개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돈이면 아들 대학 등록금 한 학기 치를 수 있는데 불안해져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지혜 씨네 집이 정말 부자니? 응, 엄마. 아버님이 무역회사 하시는데 꽤 크시대. 그런데 왜? 아니, 엄마가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해서. 엄마, 무슨 소리야. 지혜는 그런 거 안 따져. 엄마가 걱정 너무 많으신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분식집 정리하라고 한 건 며칠 후 예비 며느리가 또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되세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3달 후요. 그래서 혼수 이야기를 미리 해야 할 것 같아서 3달.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3달이면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머님, 혼수는 전통적으로 신랑 측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작성해 왔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린트된 종이였습니다. 전세가, 예물 등 혼수 리스트 총합계 6억 5천만 원. 아들이 바빠서 며느리에게 준비를 위임한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보는데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숫자가 너무 커서였을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6억하고 5천만 원. 내 통장에 있는 돈 전부에다가 사는 집까지 팔아야 하나? 지혜 씨, 이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요즘 평균이에요. 여기 봐요. 노트북을 꺼내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혼수 비용이 4억에서 10억이에요. 저희는 오히려 적게 잡은 거예요. 제 친구들은 더 많이 받았어요. 어떤 애는 아파트를 사줬다고요. 매매로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이. 어머님, 준호 오빠 혼자잖아요. 그럼 어머님 재산이 다 준호 오빠 거 아닌가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건데 지금 쓰시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재산, 어차피 아들 거. 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제대로 혼수 안 해주면 딸 팔았다고 소문나요. 그럼 저희 집안 망신이에요. 망신 체면 소문. 속으로 생각했다. 협박. 이건 협박이잖아.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답 주세요. 그때까지 결정 안 되시면 저희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혜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6억 5천만 원. 숫자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안 됐습니다. 손님이 와도 주문을 잘못 받고 거스름 돈을 틀리게 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단골 손님이 걱정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를 닫고 집에 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통장, 40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던 통장,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 잔액 3억 여원, 30년,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 아들 기저귀가, 분유가,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다 내고 남은 돈. 속으로 생각했다. 이 돈을 다 주면 나는 뭘로 살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액자, 20년 전에 산 액자입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준호 행복하게 해주려는 건데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웃음 그대로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그때는 몰랐어요. 당신 없이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며칠 후 약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몇 벌 안 됐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서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명품관. 아니, 명품관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일반 여성복 코너로 갔습니다. 정장 코너, 가격표를 보는데 눈이 핑 돌았습니다. 19만 원, 28만 원, 37만 원, 50만 원. 제일 저렴한 걸 골랐습니다. 19만 원, 할인해서 15만 원. 속으로 생각했다. 15만 원이면 떡볶이 2,000인분인데 계산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혼식장은 강남의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린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위축됐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 명품이었습니다. 제 15만 원짜리 정장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금반지, 명품 구두. 어머니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혜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악수라기보다는 손을 살짝 대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놓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아,
분식집 하신다고 들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손 좀 보세요. 일 많이 하신 티가 나네요. 손을 봤습니다. 지혜 어머니가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 굳은 살, 거친 피부, 속으로 생각했다. 부끄럽다. 내 손이 부끄럽다. 우리 지혜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걱정이에요. 시집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고생, 동정, 무시. 그 목소리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동정받고 있는 거야? 약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지혜 쪽 하객이 100명 정도 왔습니다. 제 쪽은 친구 순자와 단골 손님 5분, 7명이었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명백하게 약혼식이 끝나고 거울을 봤습니다. 호텔 화장실 거울, 밝은 조명 아래 비친 제 모습, 15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72살 여자, 주름진 얼굴, 흰머리, 초라한 모습,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혼수 결정하셨어요? 수요일까지라고 했는데 내일이 수요일이에요. 속으로 생각했다. 압박, 계속 압박하는구나.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시겠습니까?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 결혼 자금입니다.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상하지. 나도 알아. 이게 이상하다는 거. 우선 혼수용으로 돈을 가방에 넣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정말 아들 결혼 자금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 35년의 무게구나. 이 가방 안에 다 들어있어. 은행을 나와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3억 원 준비했어. 나머지는 조금씩 줄게. 어머님, 나머지는 언제 주시게요? 엄마가 가게 운영하면서 조금씩. 어머님, 그럼 안 돼요. 결혼식 전까지 다 주셔야죠. 그래야 집도 구하고 준비하죠. 하지만 어머님 재산이 얼마인지 저희도 알아요.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온다면서요? 그럼 보상금 나오잖아요. 그거 선지급 받으시면 되죠. 속으로 생각했다. 재개발, 그것까지 알고 있어? 어떻게? 제가 알아봤더니 선지급 받으실 수 있대요. 제가 아는 중개사 소개해 드릴게요.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결국 사는 집을 담보로 매매 대신 대출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이자가 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합쳐 필요한 돈 나머지를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는 돈을 계산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3천만 원 모자란데요? 그건 정말 엄마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에휴, 어머님, 그 정도는 제가 융통할게요. 대신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으세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자를? 결혼식 날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왔습니다. 저는 친구 순자와 단골 손님 몇 분만 모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주례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속으로 생각했다. 인내, 참는 것, 내가 평생 해온 거잖아.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지혜 쪽 하객들이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아드님 회사 어디예요? 신혼집은 어디로 정하셨어요? 모두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한 여자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혼수 많이 하셨죠? 우리 지혜 말 들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자랑했구나. 내 돈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갈까? 신혼집도 보고 싶고. 엄마, 지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대. 조금 있다가 와.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엄마, 당분간은 오지 마. 지혜가 예민해서 신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대. 당분간. 그게 얼마나 되는 걸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래. 알았어. 지혜 씨 잘 챙겨.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6억 1천만 원을 주고 아들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7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6시, 7시, 8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9시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오늘 엄마 생일이야. 답장이 없었습니다. 10시가 되도록 11시에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치읓키읔. 초성 2글자. 배경화면에 케이크 그림. 그게 전부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축하라는 거야? 6억 1천만 원을 줬는데 초성 2글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큰 냄비 가득.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지만 아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었습니다. 신혼집 주소를 물어 강남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편도 2시간 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내가 평생 살아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TV 소리, 사람 움직이는 소리. 집에 있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였습니다. 4번, 5번. 계속 눌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늘 엄마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왔어. 어머님, 저희 지금 바빠요. 그리고 미역국 안 먹어요. 그냥 두고 가세요. 속으로 생각했다. 바쁘다고? 생일인데? 그리고 어머님,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미역국을 현관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뭐지? 혼수자금을 댄 이 엄마가 이렇게 취급받는 거야? 다음 날 혹시나 해서 다시 그 집 앞에 갔습니다.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눈물이 났습니다. 거리에서 72 먹은 할머니가 아들 집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뭐지? 나는 뭐였지? 일평생 아들 위해 산 게 이거였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틀 전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나물, 탕국, 과일,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 명절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제사 지내러 올 거지? 아빠 제사인데. 엄마, 미안. 지혜네 집에 가야 해. 그래. 그럼 지혜네 집에서 제사 지낸 후에라도 들러. 아빠가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엄마, 지혜가 제사는 구시대적인 문화라고 자기네 집에선 안 지낸대. 뭐라고?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이해 좀 해줘. 나 지금 바빠서 끊을게요. 뚝. 속으로 생각했다. 이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구시대 문화? 내가 낳은 아들이. 이럴 수가?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 여보, 우리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당신 제사도 안 지낸대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봐요. 제사를 지내고 상을 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비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금비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다는 가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이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물려줘. 꼭 금비녀를 꺼내봤습니다. 낡아 보이지만 순금이었습니다. 무게도 제법 나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혜한테 줘야 하나? 하지만 지혜가 이걸 소중히 여길까? 분식집도 창피해 하는데.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중에 지혜가 마음을 바꾸면 그때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제사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허리가 아팠습니다. 일하다 삐끗했는데 심상치 않았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신경이 눌려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수술비가 얼마나?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은 2주 정도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1,500만 원. 통장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병원에서 나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수술해야 할 것 같아. 허리가. 엄마. 뭐? 수술? 어디 아파? 허리 디스크래.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대. 엄마, 잠깐만. 지혜한테 물어볼게. 속으로 생각했다. 왜? 며느리한테. 엄마 수술인데? 전화 너머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시어머니 수술비 얼마래요? 1,500이래. 에이, 그냥 물리치료 하시라 그래요. 수술까지 할 필요 있어요? 돈도 아깝고, 나이도 많으신데 뭐. 속으로 생각했다. 돈이 아깝다고? 나이가 많으면 아파도 참아야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 돈 많잖아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엄청 받으실 거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어?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물리치료만 해도 괜찮대. 수술은 부담스럽고. 준호야,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대. 안 그러면 걷지 못할 수도 있대. 엄마, 의사들은 다 수술하래. 병원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알아서 잘 생각해봐.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 뚝. 속으로 생각했다. 바빠서? 엄마가 수술하는데. 바빠서? 회의가 엄마보다 중요해? 그날 밤 혼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보호자라는 공백으로 남겼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아들이. 바빠서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동정이 너무 싫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동정받기 싫은데. 하지만 어쩌겠어. 이게 현실인데. 수술날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 전에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호자분 안 오셨어요? 수술 후에 누가 케어해 주셔야 하는데. 혼자? 괜찮아요. 혼자 살았어요. 30년을. 할머니. 간호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서 병실에 아무도 없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이 5명이나 와서 간호를 했습니다. 손자, 손녀까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수술 잘 끝났어. 괜찮아. 답장이 왔습니다. 5시간 후에. 다행이네요.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존댓말. 다른 사람한테 하듯이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남이구나. 내 아들한테.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 지혜가 병원에 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올 줄 몰랐거든요. 지혜야, 고마워. 와줘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죠? 속으로 생각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왜 이렇게 거짓말 같지? 어머님 병원비 많이 나왔죠?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어머님 혹시 집에 귀한 거 있으면 금은방에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도 얼마 전에 안 쓰는 금반지 팔았는데 꽤 받으셨대요. 속으로 생각했다. 왜? 갑자기 금 이야기를. 설마. 어머님 혹시 집에 금이나 귀금속 있으세요? 아니, 없어. 엄마는 그런 거 없어. 그래요? 시어머니들은 보통 금붙이 하나씩은 있으신데. 뭐, 괜찮아요. 그냥 방법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며느리가 나가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금비녀를. 아니야. 설마.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친구 순자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가 유일해. 영희야, 울지 마. 괜찮아. 다 나을 거야. 순자가 과일을 깎아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제 말이야. 종로 금은방 앞을 지나가다 내 며느리 봤어. 지혜를? 응. 금은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 손에 뭔가 보자기 같은 걸 들고. 낡은 보자기. 속으로 생각했다. 보자기? 설마 그 보자기? 순자야. 확실해? 응. 틀림없어. 명품 가방 들고 화장 진하게 한 여자.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더라. 보자기를 들고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거 똑똑히 봤어. 손이 떨렸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안 돼. 설마. 그게 금비녀는 아니겠지. 순자야, 미안한데. 나 좀 퇴원해야 할 것 같아. 영희야, 무슨 소리야? 의사가 2주 입원하래잖아. 아니야. 나 집에 가야 해. 당장. 의사를 설득했습니다. 자가 퇴원각서를 썼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장롱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문을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보자기가 없었습니다. 금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장롱 서랍이 어지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며느리가 내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허리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금비녀가 없어졌어. 엄마. 뭐, 무슨 금비녀?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비녀. 장롱에 보관해뒀는데 없어졌어. 엄마,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야? 나이 드시면 깜빡하시잖아. 찾아봐. 찾아봤어. 없어. 그리고 서랍이 다 뒤져져 있어.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거야. 엄마, 그럴 리가 없어. 문 잘 잠그셨어? 잠갔어. 그런데 순자가 지혜를 금은방에서 봤대. 보자기를 들고.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증거도 없이 그런 말 하지 마. 지혜한테 물어볼게. 준호야, 엄마 말을 안 믿어? 엄마가 아니라. 증거가 없잖아. 증거? 내가 너 엄마인데. 증거가 필요해? 엄마, 나중에 얘기해. 뚝. 속으로 생각했다.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어. 엄마보다 결혼한 지 석 달 된 며느리를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그 금은방이 어디야? 종로 3가 쪽에 있는 대한금은방이야. 왜? 나 지금 갈게. 영희야, 허리는? 퇴원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괜찮아. 이게 더 급해. 허리가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고 택시를 탔습니다. 종로까지 30분. 대한금은방. 큰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실례지만 어제 이 시간쯤에 여자 손님 한 분 오지 않았나요? 30대 초반, 화장 진하고 명품 가방 들고.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금비녀 가져오셨죠. 오래된 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지혜가. 그 금비녀. 어떻게 생겼나요? 조선시대 것 같던데. 순금이고, 무게가 꽤 나가더라고요. 골동품 가치도 있어 보여서 4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400만 원. 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요. 사장님, 그게 제 거예요. 도난당한 거예요. 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CCTV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장님이 CCTV를 보여줬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보자기를 꺼내 금비녀를 보여주는 장면. 돈을 받는 장면. 웃으며 나가는 장면. 속으로 생각했다. 웃고 있어. 내 가보를 훔쳐 팔고. 웃고 있어. 사장님, 이 영상 좀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서요. 그럼요. USB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여기 있는 거 드릴게요. 할머니 힘내세요. 며느리한테 당하시는 분 많아요. 요즘 사장님이 USB를 건네주며 힘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증거가 있어. 하지만 왜 이렇게 슬프지?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게.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금은방 갔다 왔어. CCTV에 지혜가 금비녀 파는 거 다 찍혀 있어. 뭐? 지혜한테 확인해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장롱을 뒤진 거야. 엄마, 잠깐만. 지혜한테 물어볼게. 전화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금비녀를 팔았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빠, 그게, 나, 미안해. 대답해. 정말이야?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금비녀를 가져갔어? 미안해. 빚이 너무 많아서 급한 불을 끄려고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했어. 속으로 생각했다. 빚이 있었어?
그럼 그 많은 혼수 비용은?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준호야, 지혜한테 금비녀 돌려받아. 그리고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엄마, 경찰은 가족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가족?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니? 엄마, 제발. 아니야. 이건 넘어갈 수 없어. 이건 절도야. 범죄야. 그날 밤 경찰서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며느리가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금비녀를 훔쳐갔어요. 경찰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른둘 먹은 할머니, 허리를 굽히고 걷는 할머니, 며느리분이랑 싸우셨어요? 아니요. 싸운 게 아니라 정말 훔쳐간 거예요. 증거도 있어요. USB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하네요. 이 여자분이 며느리분이시죠? 네. 할머니, 그런데 가족 간 일인데 합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며느리분이 돌려주고 사과하면 어떻겠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또 참으라는 건가?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아니요. 신고할 거예요. 이건 절도예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범죄 아닌가요? 그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신고할게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고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전과자 되면 손자, 손녀 생각도 하셔야죠. 속으로 생각했다. 손주? 손주는커녕 나를 엄마로도 안 봐주는데 손주는 없어요. 그리고 신고할 거예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른둘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다니. 하지만 이게 맞는 거겠지. 이게 다음 날 가게에 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손님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침 6시 반. 김 사장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7시. 박 과장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8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소문이 났구나.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10시쯤 단골 이 할머니가 왔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다면서요? 네. 사장님,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며느리도 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좀 참아야죠. 요즘 며느리들 다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구나. 다들 저녁 무렵 순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영희야 들었어. 동네에 소문났어. 내가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사람들이 너무하다고 말해. 가족 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순자야, 나 잘못한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순자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영희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며느리건 뭐건. 하지만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줘? 6억 1,000만 원 내줘? 내 허리 낫게 해줘?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야, 기억나? 내 남편이 남긴 그 연락처. 혹시 지금이라도 전화해봐. 이럴 때 필요한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맞아. 이제 전화해야 할 때야. 정말로. 남편이 죽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그동안 알 수 없는 자존심의 상대편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 연락을 미뤘습니다. 그것을 친구가 기억해낸 겁니다. 그날 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을 뒤져 남편이 남긴 서류 박스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았던 남편은 미래를 예감했는지 죽기 전에 나중에 힘들면 열어보라며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삶이 바빠서 잊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 때 이 번호로 전화해.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 법무사 박현수. 남편의 글씨. 30년 전 그 글씨.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이제 정말 힘들어요. 더는 혼자 못 견디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박현수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저 김영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고 김태수 씨 부인이고요. 전화를 받은 직원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아, 김영희 여사님, 잠시만요.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알아? 30년이 지났는데? 잠시 후 나이 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저는 고 김태수 씨의 오랜 친구였던 박현수입니다. 30년간 기다렸습니다. 30년? 네. 고인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영희 씨가 정말로 힘들 때 연락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당신이 날 위해. 여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고인께서 남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봉인된 편지도 있고 부동산 서류도요. 부동산 서류? 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 아빠가 뭘 남긴 거지? 부동산? 우리가 무슨 부동산이?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여보, 내일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강남역 근처의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의 5층이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저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 맞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습니다. 박현수 법무사 사무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큰 테이블, 가죽 의자, 테이블 위에 낡은 봉투와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사님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사님, 이것이 고 김태수 씨께서 여사님을 위해 남기신 편지와 부동산 서류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부동산? 정말? 먼저 편지를 읽어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봉투.
천천히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필체. 30년 전 그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영희, 나는 당신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결혼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당신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당신은 알았다면 쓰지 말라고 했을 테니까요. 그 돈으로 강남 변두리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당시엔 논밭뿐이었습니다. 평당 10만 원 500평을 샀습니다. 친구들이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허허벌판에 뭐 하러 땅을 사느냐고.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강남이 발전할 거라고.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남겨야 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분식집 하는 그 건물. 당신은 세를 얻은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산 건물입니다. 당신은 매달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고 돈을 냈을 거예요. 그 돈은 내가 친구를 통해 따로 모아뒀습니다. 당신을 위해.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영희, 당신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검소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더 검소하게, 더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라고. 박현수는 내 절친입니다. 대학 동기이자 평생 친구입니다. 그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영희가 정말로 힘들 때만 이 비밀을 알려주게. 영희는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야. 하지만 만약 정말 힘든 날이 온다면 그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만약 영희나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상황을 알아보고 조사해서 도움을 주라고. 영희,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뜻이겠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떠났지만 당신을 지키는 방법을 마련해뒀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김태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박 법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사님,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30년 전에 구입하신 강남 변두리 땅입니다. 당시에는 논밭이었습니다. 평당 10만 원에 500평을 구입하셨습니다.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그때는 큰 돈이었는데, 네. 고인께서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강남역 사거리 바로 옆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강남역? 그 비싼? 현재 그곳은 상업지구 한복판입니다.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현재 평당 시세가 약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평당. 속으로 생각했다. 평당 8천만 원? 그럼 500평이면 박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00억 원입니다. 400.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속으로 생각했다. 더가 뭐가 있어? 여사님이 분식집 하시는 그 건물. 그것도 고인께서 30년 전에 구입하신 겁니다. 네. 고인께서는 여사님 몰래 건물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월세를 내신다고 생각하게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사님 겁니다. 30년 전부터요. 속으로 생각했다. 네. 명예, 내가 건물주였어?
그리고 작년에 그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개발? 속으로 생각했다. 그랬구나. 재개발 보상금 예상액은 약 150억 원입니다. 150? 합계. 박 법무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약 55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사님. 속으로 생각했다. 550?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박 법무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 네. 고인 유언대로입니다. 만약 영이나 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요. 그럼 근처에 사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여사님의 사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 한지혜 씨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한지혜, 30세. 과거 이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니요? 결혼 사기 전과 3건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전과 3번이나? 첫 번째 피해자 45세 남성, 무역회사 부장, 피해액 4억 원. 두 번째 피해자 50세 남성, 건설회사 이사, 피해액 5억 원. 세 번째 피해자 48세 남성, 의사, 피해액 3억 원. 총 피해액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속으로 생각했다. 12억.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현재 전 남편 2명이 사기죄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 명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무역회사 경영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15년 전에 파산했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빚이 20억이 넘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유학은 거짓입니다. 여권 기록상 해외 체류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처음부터. 그리고 여사님, 이 여자가 어떻게 아드님을 찾아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작년 초부터 이 일대에 재개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한지혜는 재개발 구역 내 자산을 가진 사람을 찾다가 지인을 통해 아드님 정보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부터, 작년부터 계획한 거구나.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아드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금비녀 절도건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여사님 집 건물 입구 CCTV에 한지혜가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3번이나 왔다고 했죠? 네. 첫 번째는 여사님 수술 다음 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두 번째는 사흘 후.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아마 재산 관련 서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 후. 금비녀를 가져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계획적이었어.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여사님, 한지혜의 빚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빚? 현재 10억이 넘습니다. 대부분 도박 빚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전전하며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들이 추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드님과 결혼한 것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사님께 받은 혼수 비용 6억 1천만 원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돈 6억 1천만 원이 도박 빚으로? 여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절도죄, 사기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오전 10시에 엄마 가게로 와. 지혜 씨도 데리고. 엄마, 나 내일 회사. 준호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단호하게. 내일 안 오면 엄마 정말 엄마 아들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알았어, 엄마.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함께였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뭔가 눈치챘나?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 법무사와 2명의 변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박현수 법무사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박 법무사가 지혜를 봤습니다. 한지혜 씨, 본명이 맞습니까? 지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사기 전과 3건, 피해액 12억 원, 그리고 현재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 10억 원. 맞습니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지혜야, 거짓말이지? 박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전 남편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지혜가 도박장에 출입하는 장면, 돈을 빌리는 장면, 도망치는 장면. 이 여자는 아드님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건물의 재개발 보상금이 목표였습니다. 아들이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이게 사실이야?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 오빠, 미안해.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미안해. 나도 처음엔. 아니,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돈이 목표였어. 속으로 생각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가슴이 찢어져. 빚이 너무 많았어. 10억이 넘었어. 채권자들이 죽인다고 협박했어. 재개발 소식 듣게 되고 알아봤어. 그리고 오빠를 알게 되었고 그럼 나는 뭐였어? 본의 아니게 이용했어. 어쩔 수 없이. 미안해.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박 법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어머님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건물과 강남 땅 모두 고 김태수 씨께서 30년 전에 구입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땅이었지만 지금은 총 자산 가치가 550억 원입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550억? 엄마, 이게 준호야. 엄마도 몰랐어. 내 아빠가 이런 걸 남겨놨는지. 30년 동안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내가 노린 건 이 재개발 보상금이었지? 그걸 위해 내 아들에게 접근했고, 나를 무시했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우리 집 금비녀까지 훔쳐갔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는 법이 하겠죠. 박 법무사가 고소장을 건넸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주거침입죄, 그리고 결혼 사기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을 안았습니다. 35년 전 처음 안았던 그때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르신 존중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센터, 독거노인 지원센터, 그리고 저처럼 며느리나 자식한테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센터, 남편이 남긴 재산 중 10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친구 순자가 맡았습니다. 저는 그냥 명예이사로만 있습니다. 영희야, 너는 왜 이사장 안 해? 나는 그냥 분식집 사장이 좋아. 네. 저는 여전히 강미분식을 운영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입니다. 건물주가 된 줄도 모르고, 그것도 30년 전부터. 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단골 김 사장님은 여전히 첫 손님입니다. 사장님, 문 열었어요? 네, 사장님. 떡볶이 한 줄이죠? 그럼요. 근데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건물 주시고 강남에 땅도 있으시다면서요? 100억도 기부하셨다면서요? 하, 그게 중요한가요? 떡볶이 맛이 중요하지. 맞아요. 이 맛, 40년째 변하지 않는 이 맛이 최고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지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깊었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아니야, 엄마. 내가 하고 싶어. 엄마한테 갚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아빠한테도. 우리는 남편 산소에 자주 갑니다. 함께. 여보, 고마워요. 나를 30년 동안 지켜줘서. 우리 아들도 데려왔어요. 이제 우리 셋이 다시 가족이에요. 당신이 남긴 그 땅, 그 건물. 좋은 일에 쓸게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며느리 한지혜는 사기죄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 뿐이니까요.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금비녀는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걸 돌려준 거죠. 그 금비녀를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볼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참고 계신가요? 가족이니까 나만 참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존중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모라고 시부모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가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늦기 전에.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는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남편처럼 오늘도 강미분식은 문을 엽니다. 새벽 5시, 40년째 변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시간이, 이 가게가,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이 건물이, 이 땅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선물이라는 것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제 이름은 김영희, 72살, 분식집 사장,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있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혹시 노인학대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국번 없이 1577에 1389로 연락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어디선가 있습니다.